수소음 신경은 경우에 따라서 경맥도가 표현된 적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적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여기서 보면 6조 시대에 산경이라고 하는 일종의 임신 출산과 관련한 경락과 관련한 내용에서 해당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비어 있죠. 다른 경맥은 이러한 산조 시대의 산경에도 있었던 부분인 건데 여기는 없다.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언뜻 떠오를 때 마왕태 의서에서 이미 11개의 경맥만 언급이 되고 하나의 경맥이 누락됐던 적이 있죠. 그 경맥명이 사실은 의사학자에 따라서는 수거름 신포경이었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측면을 분석해 보면 수소음 심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혼동이 오히려 일정 시대에 경맥 이론으로 인체를 활용하는데 여전히 등한시되거나 누락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수소음 심경이 송대, 원대, 현대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맥도가 그려져 있었더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잠깐 여러분이 또 잊어버렸을 내용이어서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면 옛 문헌에 따라서 경맥도 그리고 이런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두 종의 그림들이 존재합니다. 그림과 함께 설명이 언급되기도 하죠. 경맥도라고 하는 것과 수열도 또는 명당도라고 하는 두 종류의 표현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맥도와 수열도를 합쳐져서 일종의 경맥과 경혈이 하나의 묶음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아니면 인형들, 모형들을 보고 있죠. 그렇지만 옛 시대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선적인 연결고리를 표현하기 위한 경맥도와 그 다음에 이런 선적인 연결고리 속에 존재하는 수열들을 표현하는 수열도가 각각 나눠져 있다가 결국 원대 이후에 점차 통합이 되어 가더라. 그래서 경맥도와 수열도가 합쳐지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경혈은 경맥에 귀속된 관계로서만 존재하더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옛 시대의 경맥과 수혈의 관계는 각각 독립적으로 공존하고 있었고 이것들이 결국은 의학자들을 통해서 후대 시대에 통합의 과정을 이룬다라는 점은 꼭 구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이 오히려 송대, 원대에 지금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수소음 신경은 공간적 특징으로 보면 소음의 공간에 해당하고 특히나 손이라고 하는 인체 상부, 인체 윗면을 중심으로 해서 소음의 공간에 분포하는 경맥인데 이 경맥이 장상적으로는 심장과 연관성이 있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 황제내경의 표현 방식이죠. 그러면 소음의 공간은 어딜까요? 일명 태양을 먼저 떠올려야게 됩니다. 태양의 공간이 인체의 뒷면, 그러니까 등과 허리, 목덜미 이런 부분이 인체의 뒷면이죠. 이 뒷면에 결국 안쪽 공간을 소음의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체의 앞쪽에서 보기보다는 인체의 뒤쪽에서 안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려야 되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보듯이 인체의 앞면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음면을 표현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심장을 고려해서 인체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심장을 인체의 뒤쪽에서 안쪽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는 경맥으로 수소음 경맥이 표현되더라. 그런 측면으로 보면 수소음 신경은 심장과 관련된 경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소음 신경도 마왕태 의서에서 어떻게
그려져 있는, 표현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가야겠죠. 수소음 신경에 대한 표현을 보면 결국은 손가락의 새끼손가락 쪽에 안쪽 면, 아래팔, 윗팔의 안쪽 면, 이때 안쪽 면은 해부학적 용어로 보면 메디알 사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메디알 사이드의 벤트랄 영역, 메디알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부학적 용어로 보면 언뜻 여러분이 생각해도 소음이 공간적으로 뒤쪽이냐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체의 자연스러운 보행 자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의 손이 느려뜨렸을 때 해박적 자세가 아닌 자연스럽게 느려뜨렸을 때 엄지와 검지가 앞쪽을 향하는 인체 앞면을 향하듯 늘어뜨려지고 새끼손가락은 인체 뒤쪽으로 누려뜨려집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바라보면 왜 새끼손가락 쪽이 태양의 영역이고 솜의 영역인지, 왜 엄지손가락과 검지가 양명이고 태음인지가 구분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공간적 배치가 경맥 이론에서 공간적 배열을 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족비 11맥구경과 음양 11맥구경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소음의 표현이 드러나고 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손목 문제에 있어서의 두 뼈 사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음양 11맥구경에 등장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족비에서는 팔 안쪽이라고 했다가 또 음양에서는 아래팔의 두 뼈 사이라고 했다가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두 뼈 사이는 수고름의 면에 가깝죠.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옛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결국 수소음의 면을 수고름의 면하고 같이 놓고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경혈학 총론 시간에도 소개했지만 결국은 심장을 중심으로 하는 두 개의 경맥이 존재하더라. 그게 수고름 심포경과 수소음 심경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통합해서 표현하고자 했었던 것이 마항태의서의 수소음 심경에 관련된 비소음맥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한편 팔 부위를 넘어서 몸통 쪽에 와서 표현될 때 겨드랑 부위와 옆구리라고 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라고 하는 거는 몸의 뒤쪽 안쪽을 접근하는 가장 최단 거리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닐까요? 어제 족태음의 영역을 몸의 앞쪽, 안쪽을 접근할 때 족태음의 면이 결국은 몸의 가쪽 면으로 접근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다면 옆구리 면은 여러분이 봐도 몸의 뒤쪽, 안쪽 면으로 접근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적 배열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겨드랑이와 옆구리는 수소음이 차지하는 공간을 인식한 옛사람들의 아주 소박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인 거죠. 다만 이 공간 역시 오늘날에 와서는 겨드랑이와 옆구리가 수거름의 영역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은 또한 임상적으로 또 다른 해석을 남기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옆구리 지역에서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들을 주로 족거름, 수거름의 영역에서 거름의 병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한론 이후 시대에 의가들의 병리적 모델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옆구리 안쪽이 수소음, 족소음의 공간일 수 있지만 임상적 표현 모델에서는 족거름, 수거름의 영역으로도 섞여서 표현될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거름과 수소음은 나눠질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래팔 지역에서의 공간적 분포는 경혈학 총론 시간에도 설명했던 바를 고려해서 앞쪽과 뒤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과 박을 나눠서 밖은 양경, 안은 음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경맥의 공간적 분포를 넘어서
그렇다면 수소음 신경은 도대체 어떠한 병리적인 모델을 염두에 두고 경맥이 인식되고 활용되었을까요? 그래서 시동병을 살펴볼게요. 목구멍이 마르고 심장이 아프고 갈증이 나면서 빈번히 물을 마신다. 근데 이러한 현상을 한의학적으로 비거리다라고 불렀습니다. 일단 비거리 무엇이냐에 대한 거는 후대 한의학으로 올수록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 팔이 저린 증상, 아니면 걸기에 의해서 손발이 차지는 증상, 아니면 뭐 협심증과 같은 현상 등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후대의 정의가 있기 이전에 황제내경 시대 이전에는 이러한 현상을 비거리라고 얘기했는데 팔저림인 거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병증이 느껴진다면 우리 몸의 변화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신다. 탈수 증상이겠죠? 탈수의 원인은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나타나는 탈진 증상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탈진이라고 한 만큼 몸의 수액이 부족하죠. 우리 몸의 70%를 액체로 채워졌다고 보통은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대략 4% 정도, 5%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4.5리터에 해당하는 게 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체와 그 속에서 약 5% 내외로 차지하는 4.5리터의 혈액은 우리 몸에서 pH 조절을 비롯한 체액 조절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이 밸런스가 깨지면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뭐죠? 액체를 보충해야 되는 생리적 반응, 병리적 반응이 나타나죠. 그것과 관련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심장이 아프다고 하는 것도 그 중에서도 어떤 액체, 혈액과 관련한 액체가 부족해진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심장생리에서 대량의 출혈이 나타날 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빈맥이라고 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그러면서 어질어질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갈증과 목마름 증세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결국 시동병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심각한 출혈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이죠. 그 출혈이 밖으로 나타난다면 외출혈이지만 몸 안에서 나타났다면 내출혈이 되겠죠. 물론 출혈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비슷한 현상들은 저혈당 아니면 빈혈 등등 혈액과 관련한 요소들이 pH 조절이나 인체 체액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궁극에 가면 결국 심장의 마비의 전조 증상인 협심증 증상, 협심증 증상의 일부는 팔저림 증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는 수소음 심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심장과 관련한 물리적 형태를 염두에 두고 경맥 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버전이 소생병이죠. 또 다른 경맥 병후이면서 맥동의 변화, 병리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은 인체의 소음의 공간적 분포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나열되는 증상이라고 얘기할 때 옆구리가 아프다, 팔 한쪽이 아프다, 손바닥이 열이 나다. 이 부분은 결국은 수소음의 공간적 분포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 있죠. 바로 눈이 노랗게 되더라. 사실 눈이 노랗다라고 하는 현상은 병리적 현상에서는 목황이라고 불러서 목황이 되는 것의 원인 중에 하나는 간의 빌루르빈 수치의 증가로 인한 결국은 각막이나 결막의 침착 현상, 색소 침착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현상은 여러분이 밤을 새고 피곤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눈이 빨갛게 충혈되지는 않더라도 충혈의 수순이 올라갈 때 눈의 피로와 현상에 따라서 목황 현상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은 이 역시 눈의 피로를 동반하는 몸의 정상적이 않은 모습을 얘기하겠죠. 목황이 등장했던 경맥 경우 중에 하나를 떠올려 보면
여러분이 문득 수양명 대장경의 소생병에서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피로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렇듯 칠칠장기 이상으로 인한 어떠한 장상의 모습을 넘어서 일종의 몸의 상태를 눈이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이 노랗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추가로 이러한 철학적 사유론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대 철학자 중에 메를로 퐁티라고 하는 현상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메를로 퐁티 이전에는 미셸 푸코라고 하는 푸코에 의해서 등장하는 현상학도 있습니다. 현상학은 근대 철학을 여는 과정에 있어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객관성을 가지는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이성적 철학과 상반되게 인간의 감성, 인간의 느낌,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주관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물의 본질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수 없다. 오히려 그 본질은 현상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경험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실 현상학은 후대 철학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많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현상 철학 이슈들을 알 수 있겠죠.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그 경험의 덩어리만큼을 실제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냐면 현상학의 입장에서는 객관성을 띠는 절대적인 주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노랗다라고 하는 옐로우는 빛의 스펙트럼에서 옐로우의 스펙트럼 영역을 규정할 수 있지만 인간이 경험하는 옐로우는 실제로 그 스펙트럼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면 프랑스에 최근에 이러한 데모 운동이 있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데모꾼들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예, 끄덕거리는 학생이 좀 얼굴에 있으면 좋겠는데 예. 가끔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든지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프랑스 사람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데모를 했습니다. 뭐 작년 코로나 때 그 전에 또 많은 노동운동 사람들이. 근데 제 눈에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노란 조끼가 없는 거예요, 제 눈에는. 오히려 연두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이 잘못됐나 싶었고 TV에 색상이 잘못됐나 싶었어요. 프랑스에 사시는 한 분한테 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노란 조끼 운동이라고 얘기해놓고 노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이 안 보입니까? 했더니 프랑스 사람들의 눈에는 그 색이 노란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는 연두색이었는데 프랑스 사람 눈에는 그게 노란색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상학적 관점에서 실체적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여러분이 오색이라고 하는 진단 패턴이 있습니다. 빨주노,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하얀색, 검은색, 뭐 등등이 있겠죠. 이 색을 과학적 객관적인 스펙트럼에서는 분명하게 파장에 따라서 이 색깔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경험하는 여러분이 몸이 파랗다, 몸이 빨갛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특히나 경험이 많은 의료인이 어떠한 병을 진단할 때 그 병을 색깔로 표현할 때 그 색깔의 표현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색깔의 표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의철학을 비롯한 고고학자들 통해서 문화사적으로 그 경험이 다를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고요. 한의학은 특별히 이러한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진단법은 바로 이 근대 철학에서 말하는 현상학적 접근법과 매우 닮아져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주체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소생병에서 눈이 노랗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죠.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경험할 때 그것이 고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떠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이러한 경맥의 병호 이론들은 후대 황제내경 시대로 오면서 이제 장상론과 연결되면서 공고해지겠죠. 물론 이 과정에서 마왕태 의서하고 공유된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여러분이 찾아보면 좋겠는데, 물론 마왕태 의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 황제내경에 등장하는 영역이 있죠.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이곳이죠. 심장과 허파, 소장의 영역이죠. 심장과 허파와 소장의 영역은 마왕태 의서에서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고, 물론 병증 모델에서는 심장의 영역을 찾아볼 만한 병증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장이라는 영역은 병증 모델이 있나요? 한편 눈이 경락의 마왕태 의서에 없던 경락의 유주 분포에서 황제 내경 시대 눈이 경락 유주 분포로 온 거는 왜 그런지도 이해가 되겠죠. 시동병의 영향, 소생병의 영향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인후 부위가 표현된 것도 알겠죠. 목구멍이 마른다라고 하는 증상이 인후 부위가 등장하는 것도 영추 경맥편에서 보면 시동병의 영향에 있겠죠. 근데 여기에 없는 게 있습니다. 겨드랑이 영역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수소음 신경의 겨드랑이 영역을 뚜렷하게 표현한 것은 수거름 심포경의 경맥 유주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즉 황제내경에서는 경맥의 유주를 마왕태 의서에서 쪼개서 어떤 거는 수소음 경맥에 집어넣고 어떤 건 수거름 심포경맥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추가시키는 것도 있죠. 질병을 통해서 마왕태 의서의 유주 분포에는 없었던 내용들을 경맥병을 통해서 추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맥병에도 없는 것을 또 추가하는 게 영주 경맥병에 등장하죠. 그것이 가로막을 뚫고 소장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수소음 신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가는 계속 임상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한편 수소음 신경에 경혈이 없다라고 하는 질문을 명제를 만들어 봅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황제내경 영주 사객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소음의 맥에만 유독 경혈이 없다. 이게 왜 그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이후로 그 바깥에 흐르는 경맥에는 병이 발장하지만 심장에는 병이 들지 않아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망 위리 중에 순위에 들어가는 거는 심장병이죠. 협심증. 근데 옛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은 병이 들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심장은 병이 들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까요? 그리고 그 심장의 바깥에만 병이 들까요? 라고 얘기할까요? 병이 없기 때문에 경혈도 없습니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설명하듯이 경혈이 존재하는 이유는 병이 있어서지 병이 없으면 경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 의미가 없어져요. 이러한 문장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왜 심장은 병이 안 든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과거의 사회는 군주 국가입니다. 군주는 신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신이 병이 들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 여러분 신은 병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신이 병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존재는 니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 근대 철학자 니체는 신을 부정하죠. 왜? 신은 병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인간 중심의 이성주의가 등장하고 그 이전은 결국은 종교가 지배하는 결국은 이데아적 시대가 되겠죠. 바로 과거의 동양사회도 신까지는 아니지만 군주가 신이었기 때문에 군주가 병이 드는 꼴은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군주의 입장에 해당하는 인간의 심장은 병이 든다라는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의사가
심장에 병이 듭니다라고 썼다면 분명히 그 책은 사문난작과 같은 불법 유통물이 되면서 아마 그 의관은 바로 죽음에 처해지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이건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병이 듦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지 않는다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왜곡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장의 병에 바깥에만 병이 든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 인식 때문에 수소음 신경이 군주의 지위를 가진 만큼 수열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이게 황제내경의 전략이었어요. 그렇지만 황제내경 이후에 그래도 수열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열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러한 흔적을 우린 가불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가불경에 수소음에 관련된 경혈을 8개를 써놨는데 8개 중에 경혈을 써놓고 주치에 대한 거는 2개만 써놨습니다. 나머지 6개는 주치증을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경혈이 있는데 주치증이 없어요. 예. 지금 얘기한 저의 시나리오대로 하면 왠지 그런지 왜 그런지 이해가 되죠? 감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수소음 신경은 그런 임금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혈의 주치가 다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무리 실용적인 의료라고 해도 불가피하다는 거죠. 조금 있다가 경혈과 관련한 설명을 드릴 때 아주 극단적인 황당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소개했던 삼원교와 태음이라고 하는 사건만큼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측면이 결국 경맥병우를 통해서 유주분포에서 드러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수소음락맥이라는 것입니다. 수소음락맥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병증을 보면 압니다. 흉격 부위가 막힌 듯 답답하다. 예, 이런 느낌이 언제 드냐고요?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질 듯 짜증나고 뭔가 누군가의 다툼이 심해서 할 말을 잃었을 때 이 느낌이 오겠죠? 예, 일명 화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슴이 가로막이 막힌 듯 답답해서 그래서 호흡이 안 되죠. 가로막 운동을 해야 호흡이 되는데 가로막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결국 심리적인 상황에서 정서적 충격을 받고 그래서 결국 실어증에 걸렸죠. 예, 실어증도 걸렸어요. 물론 이 실어증을 심장의 병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지금은. 오히려 베르니카 에어리어의 손상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말하는 뇌의 언어적 중처에 타격을 입어서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사람들은 이것 다 정신적 충격이죠.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친구들, 그 가족들이 실어증의 증상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실어증을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병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수소음락은 심장에 관련된 과거의 사유에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병증 모델을 심장 중심에서 눈, 혀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소음 신경에 있는 경혈들은 심장, 눈, 혀뿌리와 관련된 부위에서 나타나는 병증이나 질병 모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가로막 지역에서 나타나는 호흡곤란 증세라든지 가슴 답답함 증세도 치료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겠죠. 물론 이 과정에 이 요소는 수소음 락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소 수거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뿌리가 뭐죠? 심장이라는 뿌리를 갖고 있죠. 제가 이런 얘기하다 보면 가끔 떠오르는 영화 하나가 있어요. 네,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나온 광해라는 영화예요. 광해는 광해군이라고 하는 조선시기 임진왜란 후 병자호란 전 때에 임금 아닌 임금이 되었던 하나의 존재였죠. 근데 그 영화는 그 광해의 이중성을 보여주고자 2가지 모습의 광해를 표현하죠. 진짜 임금과 가짜 임금.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거기서 진짜 임금은 인간이었나요?
아니면 인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가짜 광해는 인간이었을까요? 인간이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진짜 광해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옛 군주 국가가 표현했던 절대 병이 들어서는 안 되는 신적인 존재의 권력자였다면 아마 그때 등장한 인간 광해는 병이 들 수도 있지만 정말 인간적이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의 광해였겠죠.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광해가 정신분열증을 앓았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조현병과 같은 정신분열증을 통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모습이 광해였다면 결국은 우리가 말할 때 옛사람들은 말하는 심장은 바로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주의 입장에서 복지부동하는 심장과 복지부동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서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인간적 광해가 심장이 있는 거죠. 그 인간적 광해 심장이 결국은 심포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보면 심보가 나쁘다라고 하는 말 들어봤나요? 심보가 나쁘다. 가장 심보가 나쁜 인물을 상징으로 떠오르려면 놀부가 떠오르죠. 그래서 놀부심보라는 말은 하나의 이 사회의 하나의 그 스크루지와 같은 존재감이죠. 그래서 심보는 나쁜 거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심포는 나쁜 게 아닙니다. 심포는 건강한 심장 위에 인간성을 가진 인간의 감정으로서의 심포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유교에서 비교하자면 유교에서 말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인의예지라고 맹자가 표현하셨죠. 사단 위에 존재하는 인간의 감정 영역이 뭐죠?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중동하되 실정은 그 정중에 동하는 변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맹자의 이후에 유교가 말하는 성리학의 사단 칠정론입니다. 근데 유교는 이 칠정을 나쁜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고 그거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의예지라는 사단의 영역 안에서 자기 조절, 자기 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양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리학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군자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드러내는 존재에서 드러내면 안 되는 극단의 존재가 누구죠? 결국은 왕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의학은 신장의 영역의 사단의 영역은 건강해야 되고 그 밖에서 감정의 변화가 무수히 변하는 심포는 나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심포를 우리는 불편한 상하와 연결시킵니다. 심장은 건강한 군화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금원 사대가에 적지 않은 사람이 상하가 병리적으로 우리 몸을 괴롭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하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을 안정시키는 치료 기술들이 주단계에서 나오고 장자화에서 나오죠. 아마 여러분이 쓰는 많은 약재들이 앞으로 배울 게 이런 문제죠. 결국 얘기 뭐죠? 군화는 좋고 상화는 나쁘다라고 하는 인식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감정은 나쁜 것이 되나요? 내 감정이 나쁜 것이 될 수 있나요? 사실은 감정이 나쁘다라고 정의한 거는 일제시대 때 식민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절에 초등교육의 기반이 돼서 우리 기성세대를 억압했었던 감정교육이 바로 이 상화가 나쁘다라고 하는 감정 조절을 교육의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른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걸 되게 불편해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와 다르죠. 감정을 드러내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이러한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고 주장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학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재마 선생입니다. 이재마 선생은 이 감정이 나쁜 게 아니야. 이 칠정이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칠정이 결국은 사람의 성정이고 이 성정이 서로 다른 패턴을 만들어. 그래서 만든 게
사단론을 기반으로 네 가지 패턴의 감성을 형성시킨 사상의학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재만 선생의 원문을 읽으면 다 심리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 언어의 심리학 언어가 되는 거죠. 그 심리학 언어가 오늘날에 와서 체질의학으로 둔갑한 것뿐입니다. 이재만 선생의 이러한 흐름을 비슷하게 따라간 사람이 또 누구냐면 석곡 이규준 선생님이에요. 혹시 들어봤나요? 석곡의학을? 여러분 혹시 이건 못 들어봤어도 한의대생들이 소문학회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소문학회라고 해서 부산과 경남, 경북을 아우르는 큰 한의사 집단들의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소문학회라고 해서 석곡 이기준이 말하는 부양론을 이야기하는 학파가 있기도 합니다. 부양론은 들어봤나요? 부자를 이용하는 치료법을 강하게 쓰는 치료 기술을 쓰는 한의사 집단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석곡 이기준, 부양론, 소문학회를 찾아보면 그들이 결국은 심장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심장에서 결국 얘기하는 거는 상화라고 하는 이 영역을 나쁘게 표시한 게 아니라 감정을 좋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수소음락맥을 포함한 수소음신경에서 얘기하고자 함은, 옛사람들은 군화를 기반으로 하는 심장의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자 상화라고 하는 심포의 영역에 병리적 산물을 부여하고 심장에는 병리적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병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러한 구분을 여러분이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건강한 심장과 건강하지 않은 불편한 심장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건강한 심장의 입장이 군화인 수소인 신경에 투영이 됐고, 건강하지 않은 심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감정의 변화, 정서의 불안정, 심리적 불안정은 수고로운 심포를 통해 상화와 연결해서 의학적 지식이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런 토대에 그림을 그리고 나서 수소음 경근은 수소음이라고 하는 공간적 분포를 염두에 둔 근골격계의 형성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 공교롭게도 우리가 관찰 가능한 경근의 병우가 있어요. 그게 뭐죠?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의 병리가 내장채성 반사를 통해서 수소음 경근이 분포하는 영역에, 경근과 피부 영역의 피부 분절에 통증과 병변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수소음 경근은 협심증을 미리 진단하거나 증상의 경중을 따지는 양상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수소음 경근에 관련된 배고등근 영역까지 그러한 모습을 띱니다. 여러분, 상한론에서 나타나는 병증 모델 중에 공량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자기를 거꾸로 엎어놓은, 그릇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다는 얘기거든요. 공량은 적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적시 증상이 이 배 고등근을 중심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상한론에서 주요하게 복진을 통해서 관찰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 쓰이는 대표적 약물 중에 하나가 작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작약이나 계지는 다 양리적으로 보면 심장, 혈관과 관련되어 있는, 근육과 혈관과 관련되어 있는 약물들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한론에서도 경락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공간적 영역에서의 증상들을 분류하는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긴장이 되면 배가 땡기고 배가 만져지면 배에서 정충증과 같은 경계증과 같은 현상들을 관찰 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상한론의 하나의 유파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립동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일본의 상한론파들이 이러한 문제를 굉장히 깊이 다뤄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언뜻 여기저기서 조각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수소음의 경근의 영역에 왜 배고등근이 포함이 되는지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심장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겠죠. 경별이야말로 뭐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관념적으로 완성한 것을 계속 언급하고자 하는 게 경별 이론이니까요. 다만 경별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공통점은 모든 경맥을 심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했었다는 점이에요. 경별 이론을 따르면 무엇이 공감이 되냐면 우리 몸을 심장을 통해서 모두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심장 중심의 입장에서의 의학적 관점은 경별 이론이 매우 유사해요. 근데 심장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죠? 마음 이론인 것이에요. 근현대 뇌과학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모든 마음 이론은 심장을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했어요. 동양은 특히 이것에 익숙했던 거죠. 그런 서양도 마찬가지로 일부 시기를 심장을 중심으로 마음 이론을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다짐을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할 때 그 행동은 공교롭게도 모든 문화가 비슷해요. 무엇죠?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군인이 아닌 이상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죠. 그 가슴은 가로 심장을 가리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심장이 일종의 마음의 상징물이었다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별이 관념적인데 이 관념의 핵심은 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음 경별도 뭐 그게 당연해 보이겠죠. 이러한 특징으로 모든 경별의 심장 관통성을 한번 찾아보면 납득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수소음에 유주 분포하고 있는 9개의 경열들을 나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간적 분포에 대한 부분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현대 의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인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해부학적 자세가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해부학적 기준에서 보면 수소음의 영역은 절대 태양의 공간과 상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왜? 안쪽 면이지요. 벤트랄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고전적 사유에서 태양의 소음이라고 얘기하려면 도살 영역의 안쪽 지역이어야 되겠죠. 인사이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포스티리어라고 해야죠. 그거와는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해부학적 자세가 한의학의 전통적 자세는 아니다라는 점은 생각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의학도 의생명과학과 함께 발전해야 되니까 표준의 기준은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수소음의 부위를 봐야 되고 팔굽주름, 손목주름, 겨드랑 이런 기준에서 수소음의 영역의 경열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